네, 필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파트 2 영상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연구자들은요, 이제 연구 장소를 조금 옮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연구의 배경은,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대학입니다. 보통 이제 줄여서 UCLA라고 부르죠. 이 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역시 테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테드 영상을 보면서 손필기를 하는 조건, 같은 영상을 보면서 노트북으로 필기하는 조건, 이거는 이전 실험과 동일해요. 그런데 이전에 없었던 한 가지 조건을 이제 추가합니다. 바로 노트북, 키보드로 필기를 하는데 마치 손으로 필기를 하는 것처럼 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은 조건이었습니다. 노트북으로 필기하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일부를 뽑아서 이런 지시를 줬어요. Take note in your own words. 예, 학생들, 친구들, 노트북으로 필기하면서 your own words. 너만의 언어로 필기하려고 노력해야 돼. And don't just write down word for word what the speaker is saying. 그리고 강사의 말을 있는 그대로 word for word 있는 그대로 write down 하지 마라 라고 지시를 했어요. 즉 강사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치지 말고 너의 언어로 표현하려고 노력하렴 이런 지시문을 준 거죠. 과연 이렇게 하면 노트북, 키보드로 이렇게 필기하면서 나만의 언어로 필기하려고 노력하고 강사의 말에 그대로 받아쓰기 하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 나의 사전 지식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노력하면 과연 손필기한 효과가 나올까요? 즉 생각하는 필기의 효과가 나타나서 손필기한 사람들만큼 시험 성적, 퍼포먼스가 좋아질까요? 이 결과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두 번째 실험의 결과 그래프인데요. 그래프에 대한 해석은 연구 1, 스터디 1의 결과와 비슷합니다.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왼쪽 상단에 스터디 1과 다르게 막대가 하나 추가된 게 있죠. 이 범례 레이블이 하나 추가된 게 있습니다. 바로 흰색 바탕에 빗금이 쳐져 있는 막대입니다. 랩탑 괄호하고 인터벤션이라고 써 있죠. 여기서 인터벤션은 개입하다 이런 뜻인데 어떤 개입을 했다는 뜻일까요? 맞습니다. 노트북으로 필기하지만 마치 손필기 할 때처럼 너만의 언어로 표현하고 강사의 말을 word for word writing down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문을 줬죠. 이게 개입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외하고는 이제 기존의 노트북 필기 조건하고 동일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factual, 즉 단답형 주관식 문제의 결과부터 볼까요? 스터디 1과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노트북으로 필기한 사람들이 가장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스터디 1에서는 단답형 문제에서 손필기한 조건과 랩탑, 노트북 필기한 조건이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엔 차이가 있죠. 손필기한 사람들은요, 단답형 주관식 문제에서 평균 이상의 성적을 거뒀지만 노트북, 키보드로 필기한 집단은
단답형 문제에서부터 평균 이하의 저조한 성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흰 바탕에 빗금이 쳐진 그래프를 이제 볼까요? 즉 키보드로 필기를 하면서 손필기 할 때처럼 해봐라 이렇게 지시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가요? 이 사람들은요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보통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컨셉추얼 문제, 서술형 문제의 결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결과는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충격적이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손필기한 사람들은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봤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충격을 받은 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놀랐는데요. 노트북으로 필기한 사람들은요. 아무런 지시를 받지 않은 집단, 즉 스터디 1과 똑같이 아무런 지시를 받지 않은 집단이던 야 너만의 언어로 표현해봐. 그대로 받아쓰기 하지 마. 사전 지식을 사용하고 정교화하는 그런 필기를 해봐. 이렇게 지시받은 집단이던 점수가 평균보다 다 낮았습니다. 두 집단 모두 평균보다 오히려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노트북으로 필기를 하는 경우는요. 받아 적지 말아라. 자신의 언어를 표현해라. 이런 지시문이 있든 없든 점수의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 평균보다 낮았어요. 그래서 종합점수에서도 마찬가지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역시 손필기를 한 집단이 가장 성적이 좋았고요.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점수가요. 하지만 노트북으로 필기한 집단은요. 두 집단 모두 즉 야 손필기 하듯이 생각하는 필기를 해봐. 지시를 받은 집단이든 스터디 1처럼 그런 지시를 받지 않은 집단이든 뭐 똑같았어요. 둘 다 성적이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그럼 노트북으로 필기한 이 두 집단에서 즉 지시문을 받은 집단과 아무런 지시를 받지 않은 집단에서 왜 차이가 없을까요? 아무런 지시를 받지 않은 집단이야 그렇다 칩시다. 근데 손필기 하듯이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려고 노력해라. 생각하는 필기를 해라. 이렇게 지시받는 집단은 뭔가 달랐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거에 답하기 위해서는요. 조금 앞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즉 6번째 슬라이드 워드 카운트죠. 단어의 수가 나온 그래프로 잠깐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보고 계시죠? 이번에는 가운데 있는 스터디 2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일단 노트북으로 필기한 두 조건은 필기량 평균에서 사실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어요. 지시문을 받은 집단이든 안 받은 집단이든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그냥 노트북이라는 것으로 합쳐서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합칠 수 있었다는 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노트북으로 필기한 두 조건이 즉 생각하는 필기를 하라고 지시하거나 그렇지 않은 조건이 별로 효과가 없었다. 특별히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이 필기량을 줄이는데 생각하면서 필기했기 때문에 필기량을 줄이는데 별로 이 성과가 없었다. 이걸 보여주죠. 그리고 손필기한 조건과 이렇게 이 노트북으로 필기한 사람들의 필기량을 다시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면 노트북으로 필기한 조건의 참가자들은 280단어 정도를 필기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반면에 손으로 필기한 조건의 참가자들은요. 170단어 정도 필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별이 3개죠. 99.9% 차이가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어요. 역시 스터디 1과 마찬가지로 필기량으로 따지자면 노트북으로 필기한 사람들이 손으로 필기한 사람들보다 성적이 더 좋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반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맞습니다. 7번째 슬라이드로 가서 이제 필기의 질을 비교해 봐야 돼요. 양적인 것으로는 지금 설명이 안 되니까요. 역시 가운데 있는 스터디 2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도 노트북으로 필기한 두 집단은 언어적인 유사도, 오버래핑 비율, 표절률 평균에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두 집단을 그냥 이제 합쳤어요. 합쳐서 그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이런 유사도, 표절률에서 차이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생각하면서 필기해라. 네 사전 지식과 연결시키고 너의 own world로 표현하는 필기를 해라. 이런 지시가 별 소용이 없었다는 걸 보여주죠. 필기의 질적인 차이를 다르게 하는데 별 소용이 없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합칠 수 있었던 거니까요. 그리고 이 최종적인 결론도 마찬가지인데요. 노트북으로 필기한 사람들은요, 그런 지시를 받았던 받지 않았던 비슷하게 12%의 표절률을 보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표절률의 조건 10%를 벌써 또 초과한 거죠. 그런데 손필기를 한 사람들은요, 이번에는 굉장히 낮아요. 6%의 표절률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뭔가 좀 이제 보이기 시작하시나요? 손필기한 사람들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전히 생각하는 필기,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필기, 자신의 사전 지식과 연결시키는 정교화하는 필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노트북으로 필기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필기를 하라고 지시를 받든 못 받았든 유사도가 높은 필기를 결국엔 했어요. 결국엔 생각하는 필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노트북으로 필기하면서 생각하는 필기를 해야 한다고 마음먹는 것은요, 진짜 생각하는 필기를 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내 환경이, 즉 내가 사용하는 필기의 모드가 노트북으로 필기하는 거라면 내가 생각하는 필기를 해야지 이렇게 마음먹는 것은요, 그냥 무효입니다. 내가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내 행동을 종이와 볼펜을 사용한 손필기 모드로 바꾸지 않고 노트북으로 하면요, 나는 생각하는 필기를 해야지, 이게 소용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필기 모드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 뇌의 작용이 전혀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죠. 내 필기 모드가요, 노트북이면요, 우리 뇌는 생각하는 필기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 쓰는 역할만 해요. 받아 쓰는 능력, 받아 쓰는 기능만 발휘합니다. 그냥 이 순간만큼은 모두가 그냥 받아 적기 바쁜 속기사처럼 된 거예요. 대통령 연설을 빠르게 받아 적는 이 속기사들은 뭐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그냥 받아 적기 바쁩니다. 그런데 이 내가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노트북으로 필기하면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받아치는, 별뜻 없는, 의미 없는, 나중에 그래서 결국엔 다시 편집해야 되고 다시 공부해야 되는, 2중, 3중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필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내 필기 모드가 처음부터 손필기면요, 달라요. 우리 뇌는요, 생각하는 필기의 기능을 이제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있는 강사가 하는 말을 일일이 받아 적진 못하죠. 손이 못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필기를 통해서 그 간격, 앞에서 말하는 강사의 말하는 속도와 내가 받아 적는 속도의 간격을 보완하죠. 그리고 심지어 생각하는 필기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하는 능력, 기억력,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정교하게 만들어요. 더 심화시키죠. 바로 이런 차이가 손필기 집단의 높은 시험 성적을 만든 겁니다. 이처럼 노트북으로 필기하면서 손필기하듯 이 생각하는 필기는요, 사실상 불가능해요. 우리는 처음부터 손필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더 높은, 더 어떻게 보면 수준 높은 학생, 과학적 사고에 익숙한 학생은 이제 여기까지 듣고 나서도 아직 모든 의문이 풀리진 않았다. 요거를 이제 알 수 있을 텐데요. 아직 질문이 좀 남은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손필기 모드를 사용하면요, 우리 뇌가 생각하는 필기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실험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요, 어떤 시험이 필기를 하자마자 시험을 보는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요, 필기한 내용을 가지고 어느 정도 공부한 다음에 시험을 보지 않아요? 적어도 벼락치기를 하더라도 쉬는 시간에 한 10분 정도 공부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필기한 내용을 가지고 공부할 시간을 주면은 뭔가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이 정도 질문하는 학생이면 정말 이제 똑똑한 학생이요. 그리고 저 같은 연구자들은요, 이 질문에도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구자들의 세 번째 실험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실험하는 집단이 4개예요.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손필기를 한 후에 10분간 그냥 다른 걸 하면서 놀다가 시험을 보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longhand 대쉬가 있죠. 그 다음에 no study 조건이에요. 그리고 손필기를 한 후에 자신이 필기한 내용을 가지고 10분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보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longhand study라고 써있는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키보드로 필기한 후에 10분간 다른 걸 하면서 그냥 놀았어요. 놀다가 시험을 보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랩탑 dash no study 조건이죠. 그리고 키보드로 필기를 하는 건 똑같은데 자기가 키보드로 필기한 내용을 10분간 공부하다가 시험을 보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은 좀 앞에 스터디 1, 스터디 2랑 다르고 나머지는 다 동일해요. 나머지 실험의 절차는 동일했습니다. 테드 영상을 보고요. 각자 필기를 한 다음에 조건에 따라서 10분간 놀거나 아니면 10분간 공부하고 10분 후에 그래서 시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역시 전문가들이 채점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가볼까요? 먼저 흰 바탕에 빗금이 조금 얇은 선으로 있는 얇은 선으로 이 빗금이 쳐진 그래프를 보시면 노트북으로 필기한 다음에 10분간 놀고 시험을 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팩추얼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이 노트북으로 필기하고 10분간 논 다음에 이 시험을 본 랩탑 노 스터디 조건은요, 이 주관식, 단답형 주관식 문제에서 벌써 평균 이하의 성적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컨셉추얼 문제, 이 서술형 주관식 문제에서는 그냥 평균 정도의 성적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 단답형 주관식 문제와 서술형 주관식 문제 성적을 이제 종합한, 즉 컴바인한 성적인데요. 여기서도 결국엔 평균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이제 막대 그래프 중에 흰 바탕에 빗금이 조금 두껍고 진하게 쳐진 그래프가 있죠. 흰 바탕에 두껍고 진한 빗금이 쳐진 그래프. 요거는 손필기를 한 다음에 10분간 논 거예요. longhand no study 조건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먼저 factual, 즉 단답형 주관식 문제 성적을 보니까 평균 이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컨셉추얼 문제, 서술형 주관식 문제의 성적을 보니까 그냥 평균 정도였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평균보다 조금 떨어지는 이런 성적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확실한 게 하나 나오죠. 손필기를 하던, 노트북으로 필기하던, 그 다음에 복습하지 않으면요, 다시 그걸 공부하지 않으면요, 좋은 성적을 받기는 어렵네요. 그렇죠? 즉시 시험 보지 않는 이상 복습을 반드시 해야 될 텐데, 이런 복습하지 않고 시험 보는 거는 필기 모드와 상관없이 좀 저조한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복습을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죠. 진한 회색 막대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진한 회색 막대 그래프. 여기는 이제 손필기하고 공부한 조건, longhand study 조건입니다. 모든 그래프에서 평균 이상으로 가장 높게 솟아있는 막대죠. 그렇죠? factual, 즉 단답형 주관식 문제에서도 이렇게 손필기를 하고 공부한 다음에 시험 본 조건이 가장 우수했어요. 또 conceptual, 서술형 주관식 문제에서도요, 손필기를 하고 공부한 다음에 시험 본 조건이 가장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 두 가지 이 성적을 합쳤을 때도 가장 우수하죠. 근데요, 이와 반대로 가장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조건이 하나 남았네요. 바로 옅은 회색 막대 그래프입니다. 옅은 회색 막대 그래프. 랩탑 스터디 조건이죠. 노트북으로 필기한 걸 가지고 10분간 심지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 조건이에요, 지금. 근데 이 조건 같은 경우에 팩츄얼 문제, 단답형 주관식 문제 성적이 지금 그냥 평균 정도네요. 이해력과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요하는 컨셉츄얼 문제, 서술형 주관식 문제에서는 심지어 제일 낮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정말 최악이에요. 그렇죠? 모든 집단 중에서 가장 낮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 단답형 주관식 문제와 서술형 주관식 문제를 컴바인한 종합점수에서도 어떤가요? 최하위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바로 이 결과는요,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데요. 손으로 필기하는 것은요, 가장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시사점이에요. 바로 노트북으로 필기한 사람은요, 자기가 노트북으로, 즉 키보드로 필기한 내용을 가지고 공부해봤자 이해력, 사고력, 문제 해결력이 증진되지 않아요. 이런 것이 향상되는 것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결과만 놓고 볼 때는 오히려 퇴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6번째 슬라이드, 워드 카운트로 한번 잠깐 돌아가 볼까요? 앞으로 조금 가보세요, 다시. 단어의 수가 나온 슬라이드요. 네. 여기 이제 스터디 3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스터디 3를 보시면 알겠지만, 노트북으로 필기한 사람들은요, 필기량이 월등히 많죠. 거의 550단어를 필기했네요. 반면 손으로 필기한 사람은 필기량이 한 400단어 수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여기서도 필기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설명이 안 되죠. 노트북을 필기한 사람들이 실제로는 점수가 안 좋잖아요. 심지어 550단어나 필기한 사람인데 그걸 가지고 또 심지어 공부도 했는데 그 사람이 성적이 지금 잘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양적인 비교로는 점수, 시험 성적을 설명할 수 없으니 7번째 슬라이드로 가서 질적인 차이 봐야 되겠죠. 필기의 질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도 스터디 3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노트북으로 필기한 사람들은 어떤가요? 네, 유사도가 역시 높아요. 12% 수준입니다. 기준인 10%보다 높죠. 근데 손으로 필기한 사람들은 어쩐가요? 지금 모든 스터디를 통틀어서 가장 낮은 유사도, 4%에 불과한 아주 낮은 유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사가 하는 말을, 테드 강사가 하는 말을 앵무새처럼 그냥 이렇게 받아 적기 바빴던 이 노트북 필기의 부작용은요, 어떻게 보면 스터디 1과 이 2에서 다 같이 생각해 봤을 때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힘, 즉 필기하면서 생각을 좀 덜하게 되는 이런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필기란 걸 가지고 나중에 복습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스터디 3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노트북으로 필기한 것은요, 이미 정교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교화되지 않은 필기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 즉 나의 사전 지식과 연결고리가 없는 그런 필기, 내 생각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필기, 그냥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베껴쓰기 바빴던 그런 필기로 복습을 한다고 해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나의 기억력, 사고력, 이해력, 문제해결력, 아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지적인 능력들이죠. 이런 게 향상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필기할 때부터 내 사전 지식과 연결고리를 만드는 손필기. 처음에 필기할 때부터 내 언어로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 손필기. 이 필기한 내용, 이미 나의 사전 지식과 정교화되고 체계화시키고 나의 언어가, 나의 기호가, 나의 사전 지식에 반영되어 있는 그 필기. 그걸로 공부할 때 기억력, 사고력, 이해력, 문제해결력 같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지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서 다음 슬라이드로 가볼게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여기서 이제 실험을 딱 맞춰요. 어떤 이제 결론이 났죠. 근데 이제 순전히 제 개인적으로 연구 문제가 여전히 하나 좀 남아 있는데요. 여전히 제 머릿속을 좀 간질간질하게 간지럽히는 그런 질문이 하나 남아 있는데 이거예요. 스마트 펜을 활용해서 필기를 할 때 이거를 손필기라고 봐야 되나요? 노트북 필기라고 봐야 되나요? 이것에 대한 연구는 사실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진행해보고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소개해보고 싶은 그런 연구예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수업 시간에도 한번 공개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한번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네, 다음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이 필기 관련 연구의 결론이자 제목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keyboard. 그렇죠? 펜은 키보드보다 강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뇌는요, 구석기 시대의 뇌고요. 동굴에서 손으로 벽화 그리던 뇌고요. 손으로 석판에 필기를 하던 뇌입니다. 거북이 등껍질에 필기를 하던 우리 뇌고요. 양피지에 손필기를 하고 죽간으로 손필기를 하던 그런 뇌예요. 그리고 종이가 발명된 이후로는 종이에 손으로 필기를 하던 것이 우리의 뇌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뇌에,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의 뇌에 어울리는 필기의 방법은요, 손필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생각하는 필기 모드를 가동시키고요, 정교화하는 필기 모드를 가동시키는 것도 바로 손필기입니다. 시대는 많이 달라졌지만 필기하는 방법은요, 여전히 옛 것이 좋아요. 옛날 것이 좋아요. 여러분은요, 현대를 살고 있지만, 지금이 첨단 과학기술이 발전한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뇌는요, 옛날 뇌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번째 슬라이드고요. 네, 이제부터 복습과 정교화 이런 얘기를 좀 더 해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기억의 형성 과정,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지식의 형성 과정,
이런 얘기를 하면서 봤던 그림입니다. 그 중에서도 작업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이렇게 가는 요 방향으로 되어 있는 작업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가는 그 화살표 보이시죠? 바로 인코딩, 부호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작업 기억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죠? 되뇌기를 하거나 사전 지식과 연결시키는 정교화, 일레볼레이션을 해야 한다고 제가 강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사실 한 가지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복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단 한 번의 되뇌기 또는 단 한 번의 정교화로 인코딩이 되느냐, 부호화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몇 번이라고 제가 정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개인차가 있습니다. 근데 최소 수십 번, 때로는 수백 번의 되뇌기 또는 수십 번의 정교화가 이루어질 때, 즉 복습을 이렇게 할 때, 수십 번 정도 복습을 할 때 부호화가 됩니다. 저장이 돼요. 그래서 복습이 중요합니다. 예습을 통해서요, 사전 지식을 만들고 그 사전 지식을 기초로 강의를 잘 들으면서 손필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반드시 해야 되느냐? 복습을 해야 돼요. 사실 이런 공부의 기본, 공부 절차의 기본만 잘 지켜도요, 이번 학기를 마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엄청난 지적 성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을 소홀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시간은 들였고 뭔가 노력도 했고 나름 헌신한 것도 있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학기. 물론 또 성적은 요행으로 B 이상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의미 없는 한 학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요, 이런 공부의 기본을 잘 지키고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학기를 꼭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16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영어 단어를 외운다고 생각해 보죠. 선생님이 준 영어 단어 목록 20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 요 단어 순서대로 외운다고 해봅시다. book, piece, window, 이런 등등의 단어예요. 단어 하나당 한 번씩만 읽고 그냥 쭉 넘어간다고 해볼게요. 복습 시간은 없습니다. 복습의 기회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씩만 읽은 다음에 곧바로 시험을 보면 여러분 과연 몇 개나 맞출 수 있을까요? 다 처음 보는 단어라고 가정했을 때요. 예를 들면 또 의학 용어 같이 되게 어렵고 스펠링이 긴 단어들을 한 번씩만 그냥 쭉 읽고 넘어간다고 해봅시다. 과연 내가 몇 개나 기억할 수 있을까? 대부분 결과가 비슷할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면은 U자형 그래프, 이렇게 U자형이죠. U자형 그래프들이 여러 개 보이실 텐데요. 이 그래프별로 이 그래프 끝에 뭔가 숫자가 또 있어요. 이 숫자 중에 또 다시가 있는데 그 다시 앞에 있는 숫자, 뒤에 있는 숫자가 있죠. 그 첫 번째 숫자는요, 단어 목록의 수를 보여줍니다. 즉 1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단어 목록이 10개였다. 즉 외워야 되는 단어가 10개였다. 15는 외워야 되는 단어가 15개였다. 30은 외워야 되는 단어가 30개였다. 그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대쉬 다음에 있는 그 숫자가 있죠. 또 1 아니면 2일 텐데 이거는 단어가 몇 초 간격으로 나왔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2라고 써있으면 2초 간격으로 단어를 한 번씩 쭉 보여줬다는 의미고요. 1이라고 써있으면 1초 간격으로 단어들을 쭉 보여줬다는, 한 번씩만 보여줬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그래프로 한번 해석을 해보죠. 사실 단어 목록의 수는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결과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았습니다. 또
1초 간격으로 보여주는 것과 2초 간격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어요. 그러면 뭐가 효과가 있었을까요? 바로 단어 목록이 적혀 있는 순서, 앞쪽에 나왔었느냐, 즉 단어 목록에서 가장 먼저 나왔었느냐, 아니면 중간에 들어있었느냐, 아니면 단어 목록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 끝에 나와 있었느냐, 이것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요, 단어의 순서 중에 제일 앞부분에 있었던 거, 즉 처음에 나왔던 몇 가지 단어를 잘 기억하고 있죠. 지금 이 그래프에 보면 처음에 나온 몇 가지 단어들의 성적이 좋잖아요. 잘 맞췄잖아요. 이런 거를 초두 효과, 영어로 primacy effect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거의 전멸이죠. 잘 기억을 못했죠. 그러다가 제일 끝에서 또 이렇게 그래프가 쭉 올라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나왔던 몇 단어를 잘 기억하는 효과, 이것은 최신 효과, 영어로는 recency effect라고 부릅니다. 즉 이렇게 예습과 복습을 하지 않고 그냥 한 번씩 쭉쭉쭉 읽는 것 정도로는 처음과 끄트머리밖에 맞추지 못하더라는 거죠. 기억이 처음과 끝에만 형성이 되고 나머지는 중간에 있었던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내용들은 전멸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시험 기간에 직면한 상황하고 비슷하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보통 평범한 학생들은요, 시험 기간 전까지 강의만 들으면서 쭉쭉 넘어갑니다. 마치 영어 단어를 한 번씩만 보고 그냥 쭉쭉 지나가는 거하고 지금 똑같아요. 그리고 시험 기간이 돼서야 교과서의 1페이지를 이렇게 핍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단원의 공부를 조금 하죠. 그런데 그동안에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복습해 본 적이 없고 오늘 처음 핀 거기 때문에 사전 지식도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한 페이지 넘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금방 지칩니다. 그래도 이제 어떻게 첫 단원은 다 봐야 될 것 같아서 막 꾸역꾸역 공부를 하죠. 그리고 이제 첫 단원을 일단 쭉 한번 읽고 그래서 좀 쉽니다. 근데 보통 또 조금만 쉬려고 했었는데, 조금만 쉬고 2단원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조금 쉬려던 것이 푹 쉬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음 날에 왠지 이 불안해서 또 책을 핍니다. 근데 이 불안함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어제 분명 1단원을 봤잖아요. 그럼 그냥 2단원을 공부하면 될 텐데 왠지 1단원도 제대로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하죠. 그래서 2단원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단원을 또 핍니다. 1단원을 또 펴요. 왠지 그래도 이제 사전 지식이 조금 있으니까 어제보다 공부가 잘 되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여전히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1단원을 마치고 나서 보니까는 뭐 또 지치기도 했고 시간도 많이 지나서 벌써 좀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게임을 한 판 합니다. 게임을 한 판 때려준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왜 게임을 한 판 이렇게 때려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유튜브도 한 판 그럼 좀 때려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1시간 정도 쉬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보다가 또 공부를 시작해요. 근데 제가 얘기 아직 안 한 게 있는데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공부하는 과목 시험이 바로 또 내일입니다. 즉 지금 그 시점에서 벌써 한 12시간밖에 안 남은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제 겨우 1단원 봤어요. 1단원만 새까만 상태죠. 1단원만 겨우 한 2번 읽어본 상태예요. 근데 아직 이제 5단원 정도, 보통 이제 중간고사 진도가 그렇게 나갔다면 있죠, 지금 공부할 게. 근데 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2단원부터 남은 한 5단원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 번이라도 그냥 쭉 보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냥 쭉 읽고 넘어가죠. 그러면서 내가 공부한 부분에서 이
뭔가 그래도 나오기를, 내 기억이 좀 살아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기를 그냥 기도합니다. 갑자기 모두가 종교인이 돼요. 예? 이렇게 시험을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맞아요. 예, 우리가 지금 본 그래프랑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1단원은 그래도 한 2번 넘게 많이 봤기 때문에 좀 기억이 나겠죠. 그래서 맞춰요. 1단원에서 문제가 나오면. 그리고 마지막에 배운 내용은 내가 한 번밖에 안 보고 그냥 쓱 읽고 넘어갔지만, 마지막에 배운 내용은 그래도 마지막 수업 들은 게 아직 기억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래서 마지막에 이 마지막 단원 내용도 좀 맞춥니다. 근데 어떻게 될까요? 이 그래프의 이 U자형 계곡의 이 깊은 골짜기처럼 중간에 나온 것은 거의 전멸이죠. 기억이 안 나요. 못 써요. 그리고 시험장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한 50점 나오겠네요. 그렇죠? 점수 50점이 대학에서 학점을 맞으면 어떤 점수인가요? F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복습을 하지 않고 한 번씩만 쭉쭉 넘어갔을 때는 이런 U자형 그래프 형태의 기억력을 면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U자형 계곡의 이 U가 금세 올라오는 그 U가 아니라 쭉 기억이 안 나다가 말 그대로 1단원과 마지막에 왜 6단원만 기억나고 2, 3, 4, 5단원 이 중요한 내용들은 다 기억 안 나는 수준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 네,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부터는 파트 3 영상에서 계속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파트 3 영상에서 뵐게요.